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난은 끝났고 구조는 완료되었으며 도시는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재난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천둥처럼 울리고 눈앞에서 반복되며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현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트라우마, 즉 정신적 외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트라우마를 슬픈 기억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성으로 극복하고 의지로 이겨내야 하는 마음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라디오처럼 듣는 도서관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모든 상식이 틀렸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한 세계적인 정신과 전문의는 평생에 걸쳐 이 고통받는 영혼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트라우마는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은 뇌가 물리적으로 변하고 몸이 그날의 공포를 그대로 기록해버린 처절한 생존의 흔적이라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당신의 뇌 가장 깊은 곳, 이성이 잠든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순간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뇌의 모든 지형도를 새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뇌의 최우선 임무는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뇌는 위험감지 시스템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 스쳐 지나가는 냄새, 비슷한 분위기에도 즉각 반응하도록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반대로 생존에 불필요한 모든 회로를 꺼버립니다. 그 중에는 즐거움, 호기심, 안전함, 그리고 타인과의 친밀감을 느끼는 회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전함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뇌는 세상의 모든 신호를 위험 또는 무관함 단 두 가지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그들의 사전에서 삭제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트라우마가 뇌의 시간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뇌의 특정 부분이 비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어제는 기분이 나았지 또는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당연한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영원한 현재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이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뇌가 물리적으로 느끼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무서운 트라우마는 전쟁이나 거대한 재난 속에서만 생겨나는 것일까요? 한 전문가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가 발견한 가장 흔하고 깊은 트라우마는 놀랍게도 가정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성공적인 비만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공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던 환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대로 혹은 그보다 더 심하게 살이 쪄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40kg을 감량했다가 다시 돌아온 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성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끔찍한 성적 학대를 당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녀에게 살이 빠지고 매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남성들의 원치 않는 시선을 받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진료실을 나간 날 직장 동료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뚱뚱한 것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저만의 보호막이니까요. 그 의사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환자에게 비만은 질병이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요해한 아동기 경험, 즉 에이스 연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이 연구는 25,000명이 넘는 성인들을 추적하며 그들의 어린 시절 경험과 현재의 건강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린 시절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굴욕을 당했습니까? 10명 중 1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아서 흉터가 남았습니까? 4명 중 1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 5명 중 1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가정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8명 중 1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 알코올 중독, 마약, 우울증, 심지어 암과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가정폭력을 목격한 소년은 성인이 되어 폭력적인 파트너를 만날 확률이 50배나 높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 건강과 삶의 경로를 결정하는 청사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피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청구합니다. 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이 문제를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가 어린 시절 상처받은 아이들의 안전과 보살핌을 위해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는 7달러의 이익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아이 한 명을 방치했을 때 미래에 발생할 범죄 처리 비용, 감옥 유지 비용, 의료비,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되어 내지 못할 세금까지 모두 계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10,000원을 투자했다면 70,000원의 사회적 이익을 얻는 셈입니다.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수익성 높은 경제적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문제를 왜 우리는 그냥 잊어버려 또는 의지를 가져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트라우마의 진짜 작동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관장하는 뇌의 앞부분, 즉 전두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 유지를 담당하는 가장 원시적인 뇌, 즉 변형계와 뇌관에 새겨집니다.
그곳은 우리의 호흡, 심장 박동, 소화를 관장하는 곳이며 이성이 아닌 감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기억이 떠오를 때 당신의 이성적인 뇌는 괜찮아, 이건 과거의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원시적인 뇌는 즉각 지금 위험에 처했다고 소리치며 심장을 미친듯이 뛰게 하고 호흡을 가쁘게 만들고 온몸의 근육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이성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으로 안 된다면 대체 무엇으로 이 고통을 멈출 수 있을까요? 한 정신과 의사는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트라우마가 몸에 기록되었기에 해답 역시 몸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지만 몸을 움직여서 뇌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행동입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덮쳤을 때 엄청난 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력하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무너진 잔해 속에서 이웃을 돕고 음식을 나누며 뭐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발병률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력하게 대피소로 이송되었던 사람들의 PTSD 발병률은 무려 35%에 달했습니다. 반면 함께 모여 서로를 돕고 뭐든 행동했던 뉴욕의 9.11 테러 생존자들의 발병률은 단 8%에 불과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닥쳤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에게 뭐라도 해 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이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끼면 그 에너지는 공황과 절망이 되어 뇌에 저장됩니다. 하지만 뭐라도 행동하면 그 에너지는 배출되고 우리는 나는 살아남았다는 통제감을 되찾게 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몸의 감각 바꾸기입니다. 한 여성이 13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고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고 호흡이 얕아지며 온몸이 그날의 공포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사고 당시의 자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료사는 그녀에게 이상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EMDR, 즉 안구운동요법이었습니다. 그녀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동안 치료사는 그녀의 눈앞에서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여 안구가 따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단 2번의 치료가 끝난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어깨가 펴지고 목이 열려 있었으며 호흡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날의 사고를 재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때 나는 내가 죽을 줄 알았어요 라고 마치 오래전 영화를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희미해져요. 그녀의 몸이 이완되자 뇌 역시 이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몸의 자세가 바뀌자 마음의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상상력과 연극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은 종종 분노에 차 있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은 이런 아이들에게 셰익스피어 연극을 시켰습니다.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온 아이에게 어느 날 강력한 왕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이는 난생 처음으로 가슴을 펴고 큰 소리로 명령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 아이의 뇌는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며 새로운 감각을 학습합니다. 성적 학대의 생존자였던 한 소녀는 어떤 남자도 자신의 몸에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햄릿의 오피리아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햄릿이 죽은 그녀를 안고 퇴장해야 했습니다. 소녀는 절규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감독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넌 지금 오피리아고 넌 지금 죽었어.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죽었다면 그가 날 만져도 괜찮아요. 그녀는 오피리아라는 안전한 역할극 안에서 평생의 공포였던 접촉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새로운 경험이 그녀의 뇌에 새겨진 낡은 공포의 회로를 덮어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끔찍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몸의 필사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몸의 반응을 이해해야 합니다. 회복의 최종 목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났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그날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 얼어붙었던 시간이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뇌가 꺼버렸던 즐거움과 호기심의 회로가 다시 켜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의 유령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라디오처럼 듣는 도서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